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 자, 이어서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일 방송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것들이 질문에 계속 올라와서 내일 글로벌 라이브 방송합니다. 여러분 꼭 합니다.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9시에 하루도 빠짐없이 하니까 이게 시장이 열리든 안 열리든 사실 뉴스는 계속 나와요. 그리고 시장은 계속 움직이고 그래서 시장이 휴장을 해도 저희는 내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 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의 최파고, 요즘에 이제 별명이 좀 바뀌었어요. 최 GPT. 자, 최 GPT 최영석 선임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앵커님. 네, 네. 최파고 아니라 이제 최 GPT. 네, 많이들 최 GPT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2주 만에 와서 조금 놀란 게 네. 사실 저도 저녁 방송 매일 했었잖아요. 네. 근데 매일 하면 지치기 마련인데 네. 앵커님이 2주 사이에 더 잘생겨지셨어요. 말도 안 되는. 얼굴이 왜 더 좋으시죠? 정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 적응하셨나요? 진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좀 힘들어요. 네. 매일 한 거 정말 쉽지 않은데 네. 너무 그래도 얼굴이 좋으셔서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진짜 앞에서 먼저 일단 자리를 잘 마련해 주셔서 제가 잘 받아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칭찬하잖아요. 되게 불편해하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 네. 자, 최 GPT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도 제가 생각에 조금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 봤고요. 네. 일단 자료 제목을 한번 보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의 제목은 노동력 상실의 시대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최파고 안 된다. 최 GPT님 네. 책 많이 읽으시죠? 책 좋아하죠. 그러니까 모든 제목들이 되게 감성적인데 그 제목들 대부분이 책이나 아니면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예술 작품에서 따온 것들. 네.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고요. 사실 오늘 제목 역시도 누구나 다 제목을 딱 들으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를 이제 그렇죠. 떠올리겠죠. 네. 저도 고등학생 때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임팩트 있었던, 어떻게 보면 약간 허무주의에 관련된 처음 읽었던 책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제 건을 노동력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을 지은 건 그냥 지은 건 아니고 두 가지 정도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요즘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나 노동의 가치에 대한 회의감들이 조금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자산 시장의 가격 상승이 너무 컸었고 또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노동이 과연 신성한가, 노동으로 내가 원하는 부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감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더해서 실제로 그러한 인식들이나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실제로 물리적인 노동력의 총량이 감소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대가 만들어낸 이런 변화가 또 우리에게 어떠한 투자의 아이디어로 연결될지에 대해서까지 같이 좀 떠올려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동력 상실의 시대.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벌면 나는 나중에 부자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 제가 바라보는 현재의 풍경을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고 자료 한번 보시면 사실 자본주의가 도입되고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의 총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는 자본의 운용 능력보다는 근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소득을 얻어내는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선호하는 것들이 뭐 고소득자나 뭐 연봉이 높은 대기업 직장을 선호하거나 전문직에 대한 동경들이 많이 있었던 게 자본주의 초기의 모습이었던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체감하는 요즘의 모습은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저는 자본주의 후기의 풍경이라고 정리해봤고, 현재는 개인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자본의 총량이 너무 많다 보니 누적되어 있는 자본을 어떻게 운용하는지가 사실 일을 열심히 한 것보다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너무 커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사실 미국에서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인물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만들고 20년이 지났는데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사실 자본 차익이 노동소득보다 중요하다는 그러한 가치관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는데 사실 2023년에 한국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근로로 부자가 되긴 쉽지 않다. 오히려 자본 차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인식들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그게 사실 어느 정도 현실에 가까운 인식이기도 하지만 네. 조금 안타까운 건 그런 과정에서 노동의 가치 자체가 조금 훼손되고 있는 것 같고 저 역시 네. 열심히 일한 근로자지만 좀 노동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 위기감을 좀 느껴서 요 주제 간에 얘기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극단적이라고 해야 되나? 한 가지 그냥 떠오르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의사분들께서
한창 코로나 때 아무래도 병원에 사람들 안 오니까 처음에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테슬라가 엄청 올랐잖아요. 주변에 테슬라로 돈 번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유 병원 하지 말고 테슬라 투자할 걸 이런 말씀들 하셨었거든요. 그랬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었던 거고 확실히 좀 그런 분위기가 요즘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 때만 떠올려 보더라도 그때 모토가 저희 아버님도 30대에 30평, 40대에 40평, 50대에 50평. 그러니까 노동소득만으로도 그게 가능했던 시대였으니까 그런 꿈을 갖고 사셨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못 봤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3년 전만 해도 네네. 대부분은 사실 열심히 일하고 또 저축의 가치가 어느 정도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그걸 자본을 만들어내서 잘 운용해야 된다에 대한 니즈가 맞아요. 굉장히 강해졌고 네. 그야말로 투자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고 실제로 닥터나 변호사 같은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조차도 높은 연봉을 받지만 그걸 자본으로 운용해내지 못하면 맞아요. 잘 투자하지 못하면 사실 어느 정도 뒤처지는 위기감을 느낄 정도의 시대가 온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노동력과 관련된 변화들을 투자에드로 조금 연결해 보고자 내용을 조금 전해 보고자 하고요. 네. 내용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서 그러시죠? 네. 제가 보기엔 현재 이러한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노동력 감소의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노동력과 관련된 변화라는 건 굉장히 복합적이고 여러 인구 구조 변화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굉장한 복합성을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제가 인 시각엔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주제가 조금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보이는 풍경은 글로벌 자본주의의 가장 선두에 있고 트렌드를 이끄는 미국이란 국가에서 최근 계속 이슈가 됐던 게 구인난이 심각했습니다. 실제로 시간당 시급을 사실 3만 원, 4만 원 줘도 사람을 못 구해서 구인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이유가 여러 가지 복합성이 있고 뭐 많은 정부의 보조금이나 정책적인 원인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주목하는 건 최근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미국 내에서 60세 이상 인구 중에서 네. 과거에는 자발적 조기 은퇴율이 10% 정도 레벨이었는데 네.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15%, 20% 육박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과거보다 2배 가까운 사람들이 정년되기 전에 자발적 은퇴를 한다는 건데 네. 그 이유를 보면 결국은 주식 자산이나 코인 자산 여러 가지 투자 자산들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재정적으로 독립하게 되니까 내가 굳이 일할 필요 있어라는 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미 9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파이어족 재무적으로 독립하면 실제로 일을 그만한다는 인식들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요즘 트렌드화되고 가속화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은퇴 나이가 이제 앞당겨진다는 거죠. 네. 뭐 물론 60세 이상 인구 예시들이긴 했지만 더 젊은 층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국내가 됐던 미국이 됐던 다른 국가가 됐던 재무적으로 충분히 독립하면 요즘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노동을 그만하는 네. 자발적 은퇴자가 많아지고 있는 게 중요한 트렌드 변화 중에 하나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중국에서도 우리가 인식한 것보다 큰 변화들이 생기는 게 사실 우리가 최근 20년간 굉장히 낮은 수준의 그 인건비, 네. 낮은 수준의 제조 원가를 이룰 수 있었던 건 중국이 최근 20년간 거의 6억 명에 가까운 노동력을 제공해 왔습니다. 네네. 근데 보면 실제로 한 2억 명 정도가 인구 증가에 의한 노동력 공급이었고 네. 나머지 한 4억 명 정도는 어떤 거였냐면 농촌에 있던 분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네. 농촌 인구가 2차 제조업에 근무하면서 노동력이 공급된 건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시 인구 역시도 60%를 넘어갔기 때문에 네. 이제는 중국 역시도 새로운 노동력을 공급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오, 네. 네. 물론 중국 인구가 16억 명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인구가 태어난다고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네. 실제 내부를 구조를 보면 그동안 공급된 노동력의 한 60%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가 중요한 변화 요인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도시 인구 역시도 이제는 포화 상태에 됐기 때문에 중국 역시 노동력 공급의 역할을 하기는 이제는 좀 어렵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미국의 노동력은 좀 주는 것 같고 중국의 노동력은 더 이상 늘어나기 힘든 것 같고. 맞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리고 고령화 역시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에서 저출산 문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60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20%를 넘은 상황이고요. 중국이 그나마 약간 젊다고 하지만 20% 육박하고 일본 같은 국가는 사실 이제 34%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역시도 우리가 인구는 늘어났지만 그 중에서 노동이 가능한 인구 대략 20대 40대 정도의 왕성한 노동력은 사실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고용 형태 역시도 요즘 젊은 세대는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20대 30대 새롭게 취업하려는 친구들 보면 제조업이나 숙련 노동 이런 쪽보다는 조금 유연한 고용 뭐 네. 배달이나 아니면 뭐 운전이나 아르바이트 성격의 직종들에 대한 선호가 있다 보니까 제조업 특히나 좀 숙련도가 필요한 제조업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치킨 이런 것들이 간단한 기술인 것 같지만 숙련된 상황과 숙련되지 않은 상태의 갭이 좀 있을 건데 기술이 필요한 2차 제조업은 더 심각하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대 특히나 2차 제조업 쪽은 노동력 감소가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현재의 트렌드를 실제로 차트로도 볼 수 있는 게 삼성증권에서 만들어준 자료인데 보시면 제조업에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가 시작된 게 일본은 벌써 40년이 넘었고요. 네. 1980년도부터 피크를 찍고 꺾이고 있고 유럽 역시 2000년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고 중국조차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노동력 시장이었던 중국이 2020년부터 꺾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중국이 그동안 공급했던 막대한 노동력을 대체할 국가들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뭐 인도에도 인구가 많이 있고 아프리카에도 젊은 인구가 많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이 노동력이란 건 사실 인프라가 갖춰지고 거기에 노동력이 공급돼야지 제조 노동력을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인도와 그 아프리카는 인프라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인도의 뭐 아프리카의 뭐 허허벌판에서 사람 많다고 거기서 뭘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제조업에 생산하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초입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고 서비스업도 사실 마찬가지인 게 오른쪽 보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 서비스 수요에 대한 인구는 급증하고 있는데 노령층은 기본적으로 공급보다는 수요가 필요하죠. 특히나 뭐 치매나 여러 질환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 특히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공급할 수 있는 젊은 인구는 저렇게 좀 허리가 얇아지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은 체감하지 못하겠지만 향후 5년, 10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노동력 부족에 대한 니즈를 우리가 많이 절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저 그냥 아주 연관 시간 없구나. 딴 소리 하면 안 되겠다. 그냥 넘어갈게요. 딴 네. 소리 하려다가 지금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 네,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그래 결론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노동력이 비싸진 현상이 있고 네. 그걸 데이터로도 볼 수 있는 게 최근 2년간 주요 국가들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벨기에나 캐나다, 뭐 독일이나 이런 유럽 국가들 역시도 최저임금이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노동력에 대한 이제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물론 하단에 있는 최저임금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 글로벌하게 제조업이나 숙련 노동자에 대한 필요가 굉장히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제가 조금 아이디어를 떠올려 본 게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지금 2023년에 보고 있는 풍경은 노동력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게 되면서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나 고령화의 심화, 고형태의 변화 같은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의 총량 자체를 감소시키고 있는 건데 네. 그걸 해결할 방법은 사실은 로봇 산업 외에는 없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2차 제조업 내에서 숙련이 필요한 뭐 1, 2년 배워야 할 수 있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걸 새롭게 사람들을 고용해서 뭔가 해결하기보다는 로봇을 통해 대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 자체가 높아져 버리면 사실 로봇 산업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큰 수혜가 되는 게 최저임금 인건비보다 현재 로봇의 가격 경쟁률이 이미 더 높아져 있습니다. 네네. 경제성은 이미 획득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바라보고 있는 풍경 자체는 노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 또 노동력의 희소성에 관한 이야기지만 네. 그걸 통해 투자로 연결한다면 결국 이건 로봇 산업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건 로봇 산업의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 산업이라는 게 참 자 좋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할 거니까 여러분 로봇 산업에 투자하세요 하면은 맞네. 근데 어디에? 어떻게? 왜냐하면 로봇이라는 게 한두 개입니까? 이제 저도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치킨집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서브봇을 쓰고 있더라고요. 네. 되게 좋긴 좋았어요. 제가 앉아 있는데 제 통로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오다가 한번 건드리더라고요. 얘가 툭 건드려가고 아이고 했는데 어쨌든 그거 나중에 다 피해가고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그럼 이제 되게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생길 것 같고 제조 현장에도 생길 것 같고 서비스 현장에도 생길 것 같고 근데 무엇을 어떻게 뭔가 막연해요. 그쪽 가는 방향은 알겠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과 로봇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 모두 다 인공지능 좋아요, 로봇 좋아요라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섹터에 우리가 실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섹터에 대한 지식들이나 인식 틀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 역시도 로봇 산업의 트렌드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할 텐데 그걸 위한 기본적인 소양들, 인식 틀 정도는 갖추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최파고가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 바로 가겠습니다. 로봇 산업 투자할 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건 일본이라는 국가가 이 로봇 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림 한번 보시면 신한투자증권에서 잘 정리해 주신 건데 보통 로봇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휴머노이드, 테슬라가 바라보는 이제 완성된 사람의 형태를 상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로봇은 로봇 팔, 그러니까 뭔가 도구를 움직여주거나 작업을 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로봇은 사실 이 5개의 구동계 부품으로 구성된 그냥 부품의 조립체입니다. 네. 그게 센서가 있고 제어기가 있고 서버 모터가 있고 감속기가 있는데 재미있는 건 그 모든 영역들에서 탑 클래스 기업들은 모두 다 일본이 잡고 있습니다. 일본이 꽉 잡고 있는 게 지금도요? 네. 왜냐하면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0년대부터 이미 노동력의 감소가 급격히 진행이 됐었고 그걸 미리 인지하고 1960년대부터 로봇공학을 연구해온 국가예요. 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로봇 산업이 핫해지기 전에 1980년대 일본 이미 로봇 산업의 전성기가 한번 있었을 정도로 핫한 국가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센서 쪽은 키엔스가 세계 1위의 기업이고 또 제어기 쪽은 미쓰비시, 서버모터 쪽은 야스카와 전기와 환학 같은 곳들인데 이런 일본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구동계 부품의 마켓의 50% 이상 가지고 있고 심한 곳은 80-90%까지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 산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일본의 업황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면 되는데 최근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일본의 공작기계 수주 잔고가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 쌓여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글로벌리하게 일본의 이런 부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섞여 있겠지만 뭐 로봇에 관련된 부품일 수도 있고 일반 제조업에 관련된 부품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맞습니다. 공작기기 전반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특히나 이쪽 분야 애널리스트들과 통화해 보면 엔화가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좀 만만해지다 보니까 달러 베이스 국가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국가들에서 일본 쪽에 환에 대한 부분도 조금 매력적이 되면서 더 수요가 좀 끌어당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로봇 산업 전반이 지금 호황인지 불황인지 판단할 땐 일본의 수주 잔고를 보면 되는데 지금의 수주 잔고는 상당히 호황이다. 그래서 실제로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유럽 ABB나 일본의 환학 같은 기업들이 로봇 산업의 가장 큰 기업들인데 네. 최근 환학의 차트를 보시면 거의 사상 최고가에 근접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업황 자체는 상당히 건강하다. 일본 기업 이름 뭐라고요? 환학이 대표적인 환학 기업이죠. 환학. 네. ABB는 들어봤어요. 네. ABB는 들어봤고 ABB가 그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 뭐죠? 그러니까 유럽에 가보면 되게 가파른 언덕길에 전차 이렇게 막 다니잖아요. 이 전차, 야, 이 가파른 거 어떻게 다녀 하는데 그거 ABB가 만들었던 그런 데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상당히 잘 알고 계시는군요. 네. 네. 보통 이제 로봇 3대장이라고 하면 ABB 그리고 화나 그리고 쿠카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이고요. 네. 쿠카 같은 경우에 이제 독일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본을 체크하되 두 번째로 제가 봐야 될 포인트는 하나 더 재밌는 건 협동 로봇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네. 이 협동 로봇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분도 있을 거고 아마 대부분의 분은 좀 낯설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로봇 산업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장에 스마트 공장에서 로봇이 작업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조립하고 항공 부품을 조립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 다 불러서 산업용 로봇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산업용 로봇 내에서 예전에 일했던 산업용 로봇은 사람이 같이 일할 수는 없는 로봇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거대하거든요. 로봇이 움직이는 사람이 치면 사람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네. 요즘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분야가 이 협동 로봇이라고 해서 사이즈가 좀 미니멀해지고요. 사람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이게 사진으로 보면 직관적인데 우리가 이제 카페 가보면 네. 요즘 로봇이 바리스타 역할 대신 해주잖아요. 네네. 그런 좀 귀여운 사이즈 협동 로봇인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 들어가는 대형 로봇들은 뭔가 자동차를 결합해야 되고 무거운 걸 들어야 되니까 기술력의 차이가 일본과 다른 국가의 갭이 많이 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협동 로봇은 사실 활용도의 문제가 아이디어의 싸움이라서 성장률도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데 기술력 자체보다는 아이디어나 이런 활용도가 더 높다 보니까 네. 한국에서도 이런 분야는 사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과 협업하는 로봇 영역 역시도 이런 협동 로봇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치킨 로봇이 요즘 굉장히 핫하거든요.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치킨을 튀긴 로봇을 운용하는데 한 대 비용이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인데 네. 사실 바쁠 땐 아르바이트생 2명 정도의 일을 해낸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럼 사실 인건비보다 효율성이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다. 최저임금만 줘도 아르바이트생 2명 쓰면 400만 원 넘어가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네. 리스로 150만 원이면 되니까 얼마나 맞습니다. 좋습니까? 네, 제가 생각에 아마 바리스타 로봇은 한국의 세계 1위가 못 돼도 네네. 치킨 로봇은 세계 1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한국의 치킨 로봇 응원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아 치킨 로봇 진짜 되겠네. 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로 체크 한번 해보면 네네.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영역 내에서 전통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거대한 장비, 무거운 장비, 중장비에 가까운 거라고 보면 되고요. 협동 로봇이라고 하면 뭔가 바리스타 역할을 하거나 뭔가 조립을 도와준다거나 네. 아니면 치킨을 튀겨준 치킨 로봇인데 그 점유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오른쪽 그림 37번 보시면 연간 성장률이 20% 이상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영역에서는 일본 외의 국가들도 상당히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 특히나 국내 기업들이 이 영역에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기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약간 그 맥락을 잘 놓친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는 건데 네. 일본 기업들은 이런 커다란 로봇을 또 되게 잘하는데 협동 로봇 측면에서는 일본이 아니어도 다른 국가도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맞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큰 그림은 일단은 우리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업황이 좋은지를 봐야 될 거고요. 네네. 그럼 업황이 좋다면 그 업황 내에서도 특정한 영역이 더 핫하면 그쪽을 투자해야 될 텐데 로봇 산업 전체 업황은 지금 상당히 호황인 걸 일본의 수주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그 수주정보가 기여하는 산업용 로봇 시장 전체는 성장폭이 그렇게 가파르진 않거든요. 네. 연간 뭐 10% 초중반 정도. 네네. 그 투자자는 그보다 높은 성장을 원할 거잖아요. 원래 10%도 높은 거긴 하지만. 네. 기대 수익률 10%보다 높으시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보다 약간 더 높은 네. 성장이 협동 로봇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또 협동 로봇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기회의 영역이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특정한 종목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이 협동 로봇 섹터를 조금 눈여겨보라는 팁을 드리는 거죠. 아, 협동 로봇 섹터.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온 거군요. 맞습니다. 어. 여기까지 업데이트 되셨나요? 네네 다 됐어요. 다 따라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재미있는 게 마지막 영역이 이제 서비스 로봇의 영역입니다. 네. 지금 보면 삼성증권에서 이 밸류체인에 대한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로봇이라고 하면 큰 틀에서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용 로봇, 이제 보통 스마트 공장이나 생산 제조 관련이고요. 그리고 더해지는 게 이제 서비스 로봇인데 저 서비스 로봇으로 가면 물류나 의료나 뭐 F&B, 보안, 방산으로 이 영역이 다양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거에 말했던 로봇 산업을 말하는 건 전통 산업용 로봇을 말했던 거고요. 네. 최근 K 로봇의 트렌드를 말하는 한국에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라 있는 섹터는 저 협동 로봇에 관련 섹터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말했던 로봇 산업은 전통 산업 로봇이고 지금 핫한 영역은 협동 로봇인데 네. 앞으로 좀 뜨거워질 영역은 저 서비스 로봇 영역에서 기회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저쪽이야말로 하이엔드 기술력도 많이 필요하고 아직까지는 규제의 철폐나 여러 가지 서비스적인 제한들이 있다 보니까 향후의 성장폭으로 봤을 땐 저 서비스 로봇이 가장 좀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건 전통 산업용 로봇 산업 전체로는 한 10% 초중반의 완만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더해서 협동 로봇 시장은 한 20% 초중반의 성장이 나오는데 저기에서 매력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면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성장률만으로 봤을 때는 저 서비스 로봇 영역이 가장 가파르게 성장한 영역이다. 네. 다만 저 서비스 로봇 영역은 그래서 가파르게 성장한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누가 최강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영역입니다. 네. 물론 뭐 의료 로봇을 대표하는 인투베드 서지컬 저런 것들은 이미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외의 영역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혼재되어 있어서 뭐가 대장이다라고 투자하기 좀 어렵고 네. 현실적으로는 ETF나 뭔가 바스켓 투자를 통해서 섹터 전체를 좀 묶어서 투자하는 아이디어가 지금으로서는 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용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 영상으로 보는 게 자동차 공장에서 막 이만한 로봇팔이 와서 징치킹 막 이런 거 보고 하니까 산업용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훨씬 더 가파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건 서비스와 협동 로봇 부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심플하게 정리하면 네. 우리가 로봇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 로봇 산업 내에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공장에 관련된 중장비라는 전통 산업 로봇이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는 좀 미니멀한 협동 로봇들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 로봇들이 있는데 사실 서비스 로봇은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이렇게 홀 서빙하는 로봇 보면 아주 굉장히 유아적인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낮죠. 네, 근데 그러한 영역에서 게임 체인저가 나오면 성장폭은 상당히 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의료 서비스 쪽에서도 지금은 주로 복강경 수술 로봇 같은 다빈치 이런 것들이 메이저 플레이어지만 네. 더 진화된 형태의 로봇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가 눈여겨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매력적인 기회들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보니까 ETF를 몇 가지를 꼽아 주셨어요. 한번 리뷰 한번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만약 로봇 산업에 투자한다고 하면 가장 리즈너블한 네. 합리적인 방법 뭔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이 로봇 산업은 사실 투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 보면 컴퓨터가 세상을 바꾸고 인터넷 세상을 바꿨던 3차 산업혁명 시기를 떠올려 봤을 때 소프트웨어의 강자는 명확하게 마이크로소프트였거든요.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동안 그 하드웨어를 만든 기업들은 뭐 델도 있었고 휴렛패커드도 있었고 많은 기업들이 있었지만 문제는 이 하드웨어 시장은 언제나 레드오션 시장이었습니다. 네. 레드오션 시장이라고 하면 진입 장벽이 낮고 경쟁자가 치열하고 네. 그래서 승자가 누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건 조금 중요한 부분일 텐데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위너가 모든 걸 다 가져가지만 하드웨어 시장에서는 위너가 한 명이기보다는 각축전을 벌이거나 네. 기술 경쟁에 따라서 우위가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땐 사실 탑픽을 하나를 꼽기보다는 바스켓 매매나 ETF 형태의 간접 투자를 저는 더 권해드리는 입장인 거고 네네. 그 후보 구도로 볼 만한 건 글로벌하게 봤을 땐 두 가지 정도 ETF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본 ETF 로보라는 ETF고요. 시가총액은 한 2조 정도 되고 보유 종목이 90개 정도로 종목이 굉장히 충분히 분산되어 있는 포트폴리오고 여기는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의료기기도 포함되어 있고 키엔스 같은 일본을 대표하는 센서 기업도 들어가 있는데 조금 장점은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을 다 합쳐도 17% 정도니까 개별 기업의 리스크 노출되더라도 다른 기업들의 성장을 통해서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는 분산이 좀 훌륭하게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거 조금만 더 보면 그 인투이티브 서지컬하고 그리고 오른편에 보이는 환학이죠, 저게. 맞습니다. FANUC가 환학이죠. 맞습니다. 환학도 알겠고. 근데 서비스 나우랑 아젠타는 뭐예요? 아젠타는? 네. 정확히 보신 것 같은데 이 로보는 사실 그 티커 자체는 로보지만 사실 풀네임은 로보틱스와 오토메이션, 자동화에 기여하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아젠타 같은 경우에는 공장 자동화, 스마트 공장에 좀 더 특화되어 있고요. 뭐 오른쪽에 있는 스트라타시스 이런 것들은 3D 프린팅 기업이긴 하지만 네. 스마트 공장의 공장 자동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죠. 뭐 인쇄 프린팅 기술이나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100% 로봇만으로 채워진 포트폴리오는 ETF 시장에 아직 메이저로 자리 잡은 종목이 없는 것 같고 아하. 대부분의 ETF는 메인 주제와 서브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본 로보 같은 경우에는 네. 공장 자동화와 로봇 산업이 같이 결합되어 있어서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혼재되어 있습니다. 대략의 비중은 로봇 산업이 그래도 60% 이상 되고 네네. 나머지들이 좀 공장 자동화, 공장 자동화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딱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리하십니다. 그러니까 로봇 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봇 있죠.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로봇. 그 로봇에 집중된 그 ETF는 없는지가 궁금했던 건데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 거고. 네, 제가 아는 한은 아, 네. 아주 시가총액이 작거나 네. 그러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검토해 볼 만한 건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이제 보츠란 ETF고 현재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시가총액으로는 글로벌하게 제일 크고 이거는 글로백스라는 저희 미래에셋의 계열사 ETF긴 하지만 네. 만들어진 후로 로봇 쪽 관련 ETF가 많지 않다 보니까 글로벌 메이저들이 많이 진입해 있는 ETF고요. 종목은 한 50개고 상위 10개 종목이 거의 60%가 넘어서 조금 더 포트폴리오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보츠 같은 경우에도 사실 로봇 100%는 아니고 로보틱스와 인공지능이 같이 결합된 ETF라서 네.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엔비디아인데 저 엔비디아 역시도 로직 반도체로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편입되어 있고요. 사실 로봇이 하드웨어라면 그걸 구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인 거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좀 결합되어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포트폴리오 자체는 상당히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검사하면 이제 항상 초고위험 나와서 네. 저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보츠를 좀 선택할 것 같긴 해요. 네. 거기 계셔서가 아니라 네. 거기 계셔서가 아니라 저는 일단 ETF라 함은 사실 그 투자의 뭐라고 하죠? 투자의 성향, 투자의 그 목적, 투자의 목적을 좀 분명하게 좀 밝힐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로보의 경우에는 약간 너무 광범위해. 그래서 위험은 많이 줄을지언정 사실 내가 원하는 그런 투자는 아닌 것 같고 할 거면 차라리 보츠가 훨씬 더 좀 저에게는 좀 맞겠다. 네, 일단 소정의 의견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투자 전략에 관한 분을 할 때 ETF를 많이들 얘기하는 이유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보다 ETF가 더 우월하거나 ETF를 활용하라 이런 메시지보다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ETF라는 것은 그것이 결성될 때 그 섹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그쵸. 매니저와 애널리스트의 리서치를 기반으로 종목들이 리스팅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개별 기업에 투자려고 하는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ETF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리스트를 활용해서 그 중에서 내가 선호하는 걸 비중을 더 늘린다거나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종목만 취합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거나 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ETF에 대한 선호가 있든 없든 각 대표한 ETF들의 포트폴리오는 충분히 유용한 정보가 된다 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로보와 보츠 둘 다 뭐 평등하게 좋은 ETF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해외 상장 ETF가 좀 난처한 분들은 네. 또 국내에도 상장 ETF가 하나 있긴 한 게 코덱스 글로벌 로봇이라고 해서 네. 뭐 국내 상장이긴 하지만 아까 로보와 거의 유사한 벤치마크 지수가 그쪽을 따라가다 보니까 비슷한 포트폴리오 구성되어 있는 한 80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시가총액이 작긴 하지만 포트폴리오로 봤을 때는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ETF가 국내에도 상장되어 있어서 네네. 요 정도 세 개 보면 그래도 글로벌 로봇 산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를 보시기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보통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 감속기에 주목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감속기 기업 딱, 야, 감속기를 이게 꼭 필요한 거야? 막 하면서 로봇 뭐 하면 무조건 들어가라고 하는데 이런 좀 이렇게 그걸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ETF를 보는 것과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는데 로봇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감속기. 그럼 감속기에 투자해야 돼. 이렇게 보는 시각과 이게 좀 뭐가 다른 거예요? 네, 한번 보시면 제가 자료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섹터로 봤을 땐 사실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이 있는 거고 그 아래 이제 로봇 부품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서브 모터와 감속기가 있고 말씀하신 감속기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일본의 이제 하모닉 드라이브 같은 건데 사실 저런 부품 단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사실 산업 전체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뭔가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걸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 감속기 시장도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기존의 마켓 셰어의 변화가 다이내믹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 마진에 관한 압박에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투자자로서 뭘 볼 거냐를 봐야 되는데 나는 바텀업 투자자로서 이 하모닉 드라이버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마켓 셰어를 지지하고 네. 이 하모닉 드라이버의 기술력이 절대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난 그 기업을 선호해라고 하면 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탑다운으로서 나는 뭐 그런 기업은 잘 모르겠지만 로봇 산업 전체가 좋을 것 같은데 로봇 산업 자체의 성장을 내가 나의 포트폴리오, 나의 자본의 성장에 기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제가 바라봤던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장 산업을 바라볼 땐 저의 경험으로는 너무 탑다운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바텀업으로 약간은 넓게 가져가는 게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는 방법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부품 업종이나 하드웨어 업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쉽게 레드오션화되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 복합성이 하이테크 기술이다 보니까 모두 다 다르긴 하겠지만 내가 너무 넓은 산업형의 특정한 곳에 베팅한다는 건 기본적으로는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혹은 sek터가 전체 다 성장하는데 나의 포트폴리오는 소외받을 리스크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고민은 좀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 저희 최 GPT님께서 말씀하시는 와중에 중간에 구독자분께서 GPT님 자주 나와주시라고 네. 저희 또 슈퍼챗도 하나 쏴주시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뭐 스케줄상 어쩔 수 없이 2주에 한 번씩 나오시는 거잖아요. 네. 저가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GPT님 혹시 나오실 수 있는지 네. 혹시라도 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마다 나오니까 이 장점이 있는 게 네. 2주쯤 지나면 이 우리 3프로 멤버들 굉장히 보고 싶어지거든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텐션 딱 유지하면 좋습니다. 한 13일 동안은 안 그립다가 한 14일쯤 되면 이제 막 그리워지기 그렇지 시작하죠. 않습니까? 한 일주일 지나면 이제 그립다가 그 일주일 꼭 참아서 딱 나오면 딱 좋은 텐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최 GPT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 너무 재미있는 전개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